한 사람의 인생이 15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 쌓아 올린 단단한 탑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대체 왜 오랜 그랬어?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어떻게 단 이럴 수가 하루, 있어? 아니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맛있게 먼지처럼 먹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네, 아빠. 저는 그날 맛있겠다. 제 인생 전체를 걸고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태수 42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남들처럼 착실하게 가구 회사를 키워왔고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내 수진이와 결혼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림의 정석처럼 살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주말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행복해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그 끔찍한 목요일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 사랑하는 딸 아이의 얼굴이나 한 번 더 보자는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늘 저를 반겨주던 익숙하고 포근한 집의 향기가 흘러나왔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아빠 왔다 하고 달려 나와야 할 아이의 목소리도 주방에서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의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로 그 순간 제 눈은 운명처럼 아내의 화장대 위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불기라리만치 새까만 광택의 쇼핑백 하나가 오만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 선물을 대신 사다 놓은 건가? 아니면 그냥 내게 보여줄 깜짝 선물일 수도 있잖아. 애써 머리로는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맸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어요. 저는 홀린 듯 그 쇼핑백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손대면 그대로 녹아내릴 것처럼 얇고 관능적인 레이스 속옷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 수진이는 평생 이런 옷은 쳐다보지도 않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마치 나는 당신이 아는 그 여자가 아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가격표보다 저를 더 절망시킨 것은 그 속옷 더미 밑에서 발견된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종이 위에는 거만하고 필기체로 사랑하는 나의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세상에 차마 제 입으로는 옮길 수도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단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자식이 감히 제 아내와 보낸 뜨거운 밤을 그 역겨운 행위 하나하나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너의 뜨거웠던 숨결이 아직도 내 몸을 감싸는 것 같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너의 남자 K.M. 이라는 서명과 함께 불과 사흘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참상을, 이 배신의 증거를 미친 듯이 찍어댔습니다. 찰칵, 찰칵. 고요한 방안을 울리는 셔터 소리가 마치 제 결혼 생활에 울리는 조종, 겨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 아이의 목소리만이 이따금씩 정적을 깰 뿐이었죠.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아, 딸. 엄마는? 엄마는 아까부터 휴대폰만 보고 나랑 안 놀아줘? 아, 아니야. 우리 딸. 엄마가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밥 다 먹고 놀아줄게. 저는 밥알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의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며 밥을 깨작거리고 1분 간격으로 진동하는 휴대폰을 힐끔거리며 불안에 떠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마침내 딸 아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 검은 쇼핑백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우리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거? 그냥 친구가 잠깐 맡아달라고. 아내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친구? 그럼 이 너의 남자 KM도 내 친구고 지난밤 너의 뜨거웠던 숨결이 이것도 친구랑 나눈 우정의 편지냐고. 제 고함과 함께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공은 공포로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는 와르르 모래성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은 매일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외로워서? 그래서 이런 짓을 해. 15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5년이라고? 고작 그깟 외롭다는 말로 이게 다 용서가 될 것 같아? 누구야? 그 새끼 누구냐고. 얼마나 됐어? 3개월. 됐어요. 병원 고객인데. 정말 미안해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딸, 우리 불쌍한 딸을 봐서라도 제발. 그렇게 아내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주저앉아 비는 저 여자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15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복했던 모든 시간은 한 장의 편지 조각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돌이킬 수 없는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날 밤 끝이 났습니다. 아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15년의 세월을 통째로 도둑 맞은 것 같은 억울함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그놈은 대체 어떤 놈일까? 내 아내의 마음을, 내 가정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은 그 남자의 얼굴을 반드시 봐야 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도 가지 않은 채 아내가 말했던 보험사 지점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군요. 복수심에 불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놈이 저보다 훨씬 잘나고 멋진 남자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아내가 흔들린 거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온갖 비참한 상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잠복하던 그때 마침내 한 남자가 건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의 편지에 적혀있던 그 이름 KM 팀장이더군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상상 속에 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듬성듬성 머리가 벗겨진 정수리, 기름기가 흐르는 번들거리는 얼굴, 셔츠 위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똥배까지. 그는 저보다도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그 어디를 봐도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런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수진이는, 내 아내는 고작 저런 남자 때문에 우리 15년의 세월과 나, 그리고 우리 딸을 버리려 했단 말인가. 이건 슬픔을 넘어선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주먹을 쥐고 차에서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제 차창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남자 KM 의 아내라는 것을요. 그녀는 제 예상과 달리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원망이나 분노에 찬 얼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가 나왔고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 혜진 씨였습니다. 태수 씨 맞으시죠? 전 그 사람 아내 혜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 남자를 보러 오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라도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데 그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건 어때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혜진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저 두 사람은 서로 좋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이혼하고 소송하고 결국 상처받는 건 우리 아이들 뿐이에요. 차라리 저 두 사람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고 상처받은 우리끼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가정을 새로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빠져 허우적대던 제게 그녀는 지독하게 차가운 이성으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차가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황당하고도 대담한 제안이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잿더미가 된 제 마음에 던져진 작고 이상한 불씨처럼 말입니다. 혜진 씨의 그 황당한 제안은 마치 독처럼 제 머릿속을 며칠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제게 그 제안은 유일하게 던져진 동아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밝았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저와 혜진 씨, 그리고 제 아내 수진이와 그 남자. 네 사람이 한 카페의 룸, 사방이 꽉 막힌 그 공간에 마주 앉았죠. 아무도 마시지 않는 커피 향만이 어색하게 떠다니는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열리는 재판의 피고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놀랍게도 그 남자,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역겨울 정도로 인자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열더군요. 자자, 우리 다 성인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얼굴 붉힐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와 수진 씨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각자 법적으로 원만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민감한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조용히 해결하시죠.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길이 아니겠습니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그 추악한 입에서 어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노쇠 그릇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 남자의 말을 거들 뿐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보. 아니, 태수 씨.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인 것 같아요. 여보가 아닌 태수 씨. 그 세 글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 호칭 하나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쥔 주먹에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으려던 바로 그 찰나 제 팔에 차가운 손길이와 닿았습니다.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제지하며 얼음보다도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천박하고 이기적인 계획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지금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으로 애들밥은 저절로 나오고 옷은 저절로 입혀집니까? 등록금은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김민준 씨, 당신 지금 버는 그 돈으로 우리 애 둘의 저쪽 따님까지 애 셋 인생 책임질 자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집은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서 위자료 주고 나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그 고귀하고 낭만적인 사랑이 비바람이라도 막아준답니까? 수진 씨, 당신은요? 저 남자 하나 믿고 당신 딸 인생까지 도박판에 던질 셈이에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의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사랑이라는 뜬 구름 위에 떠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당황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모든 과정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전세를 뒤집은 혜진 씨는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 그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며칠 전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말입니다. SPEAKER3.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면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릴게요. 딱 한 달. 서로 집을 바꿔서 살아보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불장난이었는지 직접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김민준 씨는 수진 씨 데리고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가고 태수 씨와 저는 태수 씨 집에서 살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고도 여전히 결혼하고 싶다면 나 군말 없이 깨끗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드릴게요. 어때요? 해볼 만한 제안 아닌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그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칼자루는 이미 혜진 씨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 아내 수진이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아마 지독한 죄책감과 혜진 씨의 논리적인 압박, 그리고 제 싸늘한 침묵 앞에서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분노와 체념, 죄책감과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그 기묘한 공간에서 세상에 전례 없던 이상한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네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한 달간의 위험하고도 잔인한 동거가 그렇게 막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의 운명을 건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한 달간의 실험이 막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처음 며칠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죠. 제 아내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바로 그 공간에서 남편에게 똑같이 버림받은 낯선 여자와 한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어야 한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고통을 확인하는 잔인한 형벌의 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생각은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잿더미가 된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봄비가 마른 땅을 적시듯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혜진 씨가 온 뒤로 수진이의 짜증과 불만으로 늘 싸늘하고 텅 비어있던 저희 집에는 매일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옷가지들은 사라졌고 거실 바닥은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죠. 제 셔츠는 언제나 칼날처럼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진이와 살 때는 늘 귀를 찢던 신경질적인 잔소리, 불평, 한숨 소리가 사라진 집. 그곳에는 놀라울 정도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는 갈기갈기 찢긴 제 마음을 최고급 연고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심장을 뒤흔든 것은 바로 제 딸 아이의 변화였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당연히 불안해하고 엇나갈 거라 생각했던 아이는 오히려 혜진 씨와 함께 지내면서 봉우리 터지듯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림자처럼 어둡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고 종알종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던 딸 아이가 제 품에 폭 안기며 이런 말을 속삭이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혜진 이모가 해준 계란말이. 엄마가 해준 것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 그리고 이모는 내가 그림 망쳐도 한 번도 화를 안 내. 우리 그냥 이모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 응?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제 아내의 습관적인 짜증과 채워지지 않는 불만 속에서 저와 제 어린 딸은 오랫동안 천천히 함께 시들어왔던 겁니다. 혜진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가져온 것은 단순히 훌륭한 살림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녀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가정의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예기치 못한 평화와 구원을 찾아가는 동안 담장 너머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대단한 사랑을 찾아 떠난 제 아내 수진이와 그 남자. 그들의 짜릿하고 낭만적인 분류는 현실이라는 냉혹한 벽 앞에서 단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저희는 종종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끔찍한 소음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가 돈 관리하랬잖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같은 고성이 오가고 무언가 벽에 부딪혀 박살 나는 소리, 건물이 울릴 정도로 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 현실 도피를 위해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막상 지저분한 현실 그 자체가 되자 서로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들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절규가 밤 공기를 칼처럼 찢으며 들려왔습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전처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전부 다. 내가 당신 하나 믿고 모든 걸 버렸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고. 그 처절한 비명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스릴 넘치던 불륜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서로의 탓을 하는 지긋지긋한 증오와 책임 전가뿐이었죠. 혜진 씨가 설계한 이 잔인하리만치 완벽한 실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다른 한쪽에서는 파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서로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된 실험이 끝나는 날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는 그 어떤 어색함이나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어제와 같이, 그저께와 같이 평온하게 흘러갈 뿐이었어요. 실험은 끝났지만 혜진 씨와 제 딸, 그리고 제가 함께 만든 이 소중한 일상은 이미 저희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어떨까요? 한 달 동안 살아보니 알겠어요. 저는 태수 씨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네요. 이건 동정심이나 복수심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를 찾은 기분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매일 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배신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친 뒤에야 저는 제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정감, 가만히 옆에 앉아만 있어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편안함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혜진 씨. 혜진 씨와 딸 아이와 함께하는 이 집이 제게는 진짜 우리 집 같아요. 다음 날, 저희는 딸 아이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의 반응은 저희의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정말? 진짜야? 와. 그럼 이제 혜진 이모가 내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야호.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이는 뜰듯이 기뻐하며 혜진 씨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세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와는 반대로 한 달 만에 서로에게 증오만 남게 된 수진이와 그 남자는 지저분한 싸움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는 끝까지 비겁하게 버텨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죠. 저희는 요란한 결혼식 대신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이 도시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새로운 곳에서 오직 우리 가족의 행복에만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곳은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도시 세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에서의 새로운 삶은 솔직히 말해 꿈만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끔찍했던 상처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제 마음 깊은 곳, 그리고 아내 혜진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며 하루하루 더 단단하게 여물어 갔습니다. 제 가구 사업은 새로운 터전에서 놀랍게 번창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던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 셈이죠. 손재주가 좋았던 아내 혜진 씨는 작은 수공예 공방을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그녀의 감각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며 금세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죠. 제 딸과 아내의 두 아이, 어느새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된 우리 새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을 때면 저희는 비로소 지옥 같던 시간을 지나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땅에 도착했음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은 그 마지막 발악처럼 저희의 평화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는 않더군요. 그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세종으로 이사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공방에서 무언가에 열중하던 제 휴대폰이 낯선 번호의 문자로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남자, 김민준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태수씨. 저 김민준입니다.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손 내밀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그 문장에서 저는 그 남자의 완전한 몰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제 전처 수진이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는 스피커폰을 켰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거의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 혜진 씨. 이델. 저 수진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에요. 하지만 정말 살 길이 너무 막막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남긴 빚 때문에 아이들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나 말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제발요. 그들의 연락은 마치 미리 짜놓기라도 한 각본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실패했고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참한 구걸이었죠.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돈 한 푼까지 뜯어내려 매일같이 싸우다 헤어졌고 수진이는 결국 그 남자가 남긴 빚과 아이들마저 버려두고 홀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덧없는 불장난의 대가로 자신의 가정과 돈,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까지 모두 잃고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아 끝없는 후회와 빚 독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책을 읽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한참 동안, 정말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이라는 지옥 속에서 저희가 내렸던 그 상식 밖에 비상식적이고 대담했던 선택. 그 선택이 결국 저희를 구원했음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이다 엔딩이라고 부르더군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찾고 상처를 준 사람들은 스스로 판무덤에 빠져 무너지는 것. 그것은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비뚤어졌던 세상의 균형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장엄하고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이 완벽한 인과응보를 통해 저희 가족의 길고 길었던 상처는 비로소 완전히 아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